오늘은 2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있는 1.3 추상자료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자체를 학생들에게 공지한 바와 같이 하나의 파일로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의 파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서버가 용량이 크니까 잘 안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분, 45분 또는 그래서 전체 합쳐서 시간은 75분 내외로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 파일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 추상 자료형이라고 하는 1.3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빅 O 표현법 이전까지 그렇게 한번 첫 번째 영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 밑에 보시면 추상자료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상화란 영어로 abstraction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하고 유지 보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복잡성을 관리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방법과 언어들이 이제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나 언어의 핵심은 다 여기 지금 PPT에 있는 용어 중에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추상화는 복잡한 자료, 모듈, 시스템 등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이나 기능을 간추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스템의 간략화된 기술 또는 명세를 가지고 추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상화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강조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딱 팩트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팩트만 이렇게 강조되는 거 이게 좋은 추상화고요. 그렇지 않고 부연 설명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제거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26페이지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보 은닉 기법 그러니까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해서 정보를 이렇게 숨기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추상 자료형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추상화란 어떤 시스템을 간략화된 기술 또는 명세를 이야기하고 시스템의 정말 핵심적인 구조나 동작에만 집중하는 것.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숨기는 것.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정보 은닉 기법. 그 다음 자료형. 데이터의 집합과 연산의 집합이 있는데 앞에 있는 example을 보면 인텔서에서 데이터 타입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숫자들이죠. 여기 연산, 오퍼레이션,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들이고요. 입력하는 거. 연산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 다음에 퍼센트,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추상자료형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자료형은 추상화한 자료형, 즉 추상적으로 정의한 자료형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의 집합과 자료에 가해지는 연산들의 집합에 대한 수학적인 그런 표현, 데이터 타입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거, 이걸 가지고 ADT,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해서 추상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추상자료형은 그 자료형부터 이제 어떻게 분리되는 자료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자료나 연산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인가는 정의를 하지만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흔히 말하는 기밀이죠. 이게 비밀 아닙니까? 비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의를 하지만 연산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밑에 이제 이그샘플 한번 보시면 자연수를 생각해 볼 때 자연수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수를 추상자료형으로 정의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수, 추상자료형. 자, 데이터 1에서부터 시작해서 int에서 max까지의 순서화된 정수 부분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연산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덧셈, 그 다음에 distance, 차이, 뺄셈, 그 다음 equal, 그 다음 successor 이렇게 전체 4개의 연산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y가 int에서 max보다 작으면 x 더하기 y를 반환한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int에서 max보다 크면 int에서 max를 주고요. x 더하기 y가 어떻게 돼요? int에서 max보다 작으면 x 더하기 y를 이렇게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하고 비교해서 작게 준다는 거죠. x하고 더하기 y를 해서 int에서 max보다 작으면 이제 계속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크면 큰 숫자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 distance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y를 주고 만약에 반대로 y가 x보다 더 크면 y에서 x를 뺏어 줍니다. 즉 차이기 때문에 distance는 차이기 때문에 항상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equal 같다는 건데 x와 y가 같으면 true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successor int에서 max보다 작으면 하나 더 더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1. 또 비교를 해서 또 작으면 또 더하기 1.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int에서 max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더해주는 것들이죠. 자, 거기 보시면 그 우리 교재 27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추상자료형을 표현할 때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 연산들을 정의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주로 집합의 개념을 사용하고 연산은 보통 연산 이름, 매개변수, 연산의 결과, 연산이 수행하는 기능 등 이렇게를 이제 적어 놓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집합의 개념, 데이터는 주로 집합의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연산의 정의에서는 연산의 이름, 매개변수, 연산의 결과, 연산의 수행 기능 등을 기술합니다. 자, 거기에 밑에서 둘은 6번째 줄에 추상자료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때, 보통 이제 C나 이런 걸로 구현할 때, 보통 구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외부에서 모르게 하고, 외부에서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만 공개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정확하게 지켜지게 되면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고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은닉 기법. 정보은닉 기법이 뭐라 그랬죠? 중요한 정보는 강조되고 반면에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정보은닉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보은닉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현으로부터 명세의 분리가 추상자료형의 중심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현으로부터 명세를 분리한다. 이게 뭐였죠? 앞에서 보면 구현으로부터 명세를 분리한다. 이 내용이 우리 체리 배운 아까 추상화죠. 그죠? 추상화. 추상화가 추상자료형의 중심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PPT에 있는 추상 자료형과 자료 구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료 구조는 이러한 추상 자료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구현한 건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건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C도 사용하고 C++도 쓰고 파이썬도 쓰고 다 쓰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각 자료의 구조의 추상 자료형을 소개를 하고 추상 자료형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책에서는 C를 사용한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과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C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해봐라. 이제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낼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추상 자료형의 데이터 구조체를 사용하고 추상 자료형의 연산 함수를 사용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객체 지향 언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C++나 자바 같은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는 이 책은 추상 자료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다? C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추상 자료형의 데이터는 구조체를 사용하고 추상 자료형의 연산은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4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개념은 이게 이제 컴퓨터 데이터 구조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나중에 학생들이 더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전산이나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이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복잡도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살펴보면 그 컴퓨터들이 요즘 이제 옛날 컴퓨터들에 비해서 아주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CPU가 좋아지니까요. i3, i5, i7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지고 메모리도 요즘 기본은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도 아주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컴퓨터 뭐 10대, 20대, 100대가 하던 것을 요즘은 컴퓨터 똘똘한 컴퓨터 한 대가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죠.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시에 계산 시간을 줄이고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무겁다, 헤비하다 이런 뜻은 프로그램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불과 몇 년 전에 그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 용량도 크지 않고 또 물론 용량이 크지 않고 가벼우니까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 어플들을 보면 상당히 무겁고 방대한 양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커졌다. 이게 어떤 그 예를 들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교재 28페이지 거기 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작업을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입력하는 개수가 이제 둘 다 똑같이 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A는 계산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n제곱입니다. B는 2의 n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 n이 1일 때 비슷하고요. 2일 때 똑같고 3일 때 A가 조금 더 크죠. 4일 때도 똑같고 5일 때 이제 B가 조금 크고요. 6일 때 또 B가 조금 크고요. 뭐 여기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n이 커져서 책에 있는 것처럼 100이나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a는 100의 제곱이기 때문에 만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2의 백승은 거기 책에 나와있죠. 2의 백승초라고 하는 걸 이제 연으로 고치게 되면 4 곱하기 10에 22승연. 상당히 큰 아주 뭐 셀 수도 없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 별 미묘한 차이가 n이 작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n이 크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뭐 물론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거나 부모님에게 어필하는 거 뭐죠? 폰이 느려서 못 써, 컴퓨터 느려서 안 돌아가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사용자들이 여전히 빠른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 터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바꾸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해야 된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란 29페이지 전체 실행 시간이 짧으면서 메모리와 같은 컴퓨터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또 시간하고요. 시간 제가 잠시만요. 글자를 적게 되면 그 통계하듯이 시간이랑 여기 보시면 메모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데다가 더 비중을 둘 거냐? 예, 시간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아시겠죠? 시간하고 메모리에 비중을 두라면 시간을 더 우위를 시간에다가 더 많은 그걸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삼아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기법의 이제 첫 번째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제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 그래서 실행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거기 보니까 10초가 걸렸고 10초 네, 초입니다. 초 다시요. A는 10초 B는 50초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A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컴퓨터를 이 뒷페이지 보시면 컴퓨터에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여기 보면 이 clock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컴퓨터에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한다? 여기는 clock 함수를 사용합니다. clock 함수. 이 함수는 호출됐을 때 clock per second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몇 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시간 측정 프로그램 예인데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우는데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줄은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include 여기는 이 부분은 C를 학생들 1학기 때 다 배웠겠죠? include 다 선언하는 겁니다. studio H 여기도 이렇게 선언을 다 했습니다. time H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 여기 부분은 없습니다. void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clock T라고 하는 이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클럭 함수를 클럭 함수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헤더 파일을 이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여기 여섯 번째 줄에
여기 뭐가 되냐면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clock t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 duration, 뭐뭐 하는 동안 해서 double이라고 하는 이걸로 실행 시간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 start clock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현재의 컴퓨터 현재 시간을 지금 현재 시간을 스타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 겁니다. 세 가지. 이 clock t는 뭐라고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은 duration,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다가 변수로 선언했고, 그 다음 clock, 현재 컴퓨터 시간을 스타트에다가 저장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코드를 직접 이제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코드 실행 후에 현재 시간을 이제 피니시에다가 집어넣으면 처음과 피니시를 비교하게 되니까 여기 나오죠. 피니시하고 스타트를 이렇게 빼주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듀레이션, 이거 돌아간 시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 이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비교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알고리즘은 반드시 이제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동일한 조건의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실행 시간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소프트웨어 환경도 동일해야 되고, 네 번째, 실험되지 않은 입력에 대해서는 실행 시간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서도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잡도 분석, complexity analysi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이 방법은 구현하지 않고 모든 입력에 대해서 실행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과 관계없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리즘 실행 시간을 분석하는 걸 가지고 시간 복잡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기억 공간, 즉 메모리를 분석하는 걸 가지고 공간 복잡도라고 하죠. 두 가지,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연산의 횟수를 측정한다.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연산의 횟수는 n의 함수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시간 복잡도 함수를 한번 보면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절대적인 실행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이루고 있는 연산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리즘 전체 막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연산을 몇 번 하느냐 하는 거 그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연산에는 산술 연산, 즉 덧셈, 뺄셈 뭐 이런 거요. 그 다음 대입, 그 다음 비교, 아까 크거나 작다 뭐 이런 거 비교, 그 다음 이동, 이런 연산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그 복잡도 분석에서 이들 연산의 실행 횟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통 계산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 알고리즘 A는 3n 더하기 2회라고 하는 게 이제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알고리즘 B는 5n 제곱 더하기 6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복잡도가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개수가 n일 때 이 시간 복잡도 함수 tn을 이런 식으로 함수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A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시간 복잡도는 얘가 더 복잡해 보입니다. n이 크면 클수록 얘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책에 나와 있지만 알고리즘 A는 20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얘는 100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고리즘 A가 알고리즘 B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별개로 얘는 이제 함수일 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잼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번 더하는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32페이지, 33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연산의 개수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단 for 루프 제어 연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for라고 하는 거 이제 반복하는 거는 계산하지 않고요. 그래서 n을 n번 더하는 문제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알고리즘 A는 n 곱하기 n 한 거죠. 됐죠. 그 다음 얘는요, n을 몇 번 더한 겁니까? 그렇죠. n번 더한 겁니다. 이 n번. n번 더한 거고요. 얘는요, 1을 몇 번 더한 겁니까? 1을 n, 여기까지 1인데 이거의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 n 곱하기 n개입니다. 얘는 그래서 보면 대입연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기 한 번 딱 대입했죠. 그 다음 여기 곱셈 연산 한 번 했죠. 그래서 전체 연산의 개수가 2회 되겠습니다. 2.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1에서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 for i가 1에서부터 n까지니까 몇 번 들어가? 0 들어갔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이게 0에서부터 n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n 더하기 한 번 이제 대입한 연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 얘는 원래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에 있는 sum, 여기 저장된 이 sum의 값에다가 요 n의 값을 한 개씩 더해주는 거죠. 처음에 0이고 그 다음엔 얼마요? 1이고 그 다음 또 2고 3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더해주니까 계속 숫자가 올라가죠. 카운팅 돼서. 그래서 덧셈 연산은 몇 번을 해준다? n번 해줍니다. n번. 그럼 얘는 대입 연산을 n 더하기 한 번, 그 다음 더해주는 걸 n번, 2n 더하기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볼게요. for i가 1에서부터 n까지 실행되고요. 또 j도 1에서부터 n까지 됩니다. 더하라 했죠. 1이 쭉 계속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해져요? n 해서 지금 n제곱계까지 에다가 처음에 있는 요거 sum 들어가는 이게 처음에 거 요거 한 개 요런 뜻이고요. 여기 n개, n개에서 n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덧셈 연산은 몇 번을 하느냐? 여기 더해지는 요 부분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각각 n번씩 되니까 n제곱기가 되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n제곱 더하기 1번이라고 하는 이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많고 제일 작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 A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B, 그 다음 세 번째 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연산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알고리즘을 분석하거나 할 때 가장 유리하고요. 좋은 조건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인 복잡도 분석 방법입니다. 이 복잡도 분석 방법은 C로 짜여진 이런 알고리즘 또는 C++로 짜여진 이런 알고리즘을 보고 여기 연산이 몇 번 되지? 라고 하는 것만 잘 알려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대입하는 게 1에서부터 n까지 대입하는 n개랑 처음에 들어가는 거 한 개랑 해서 1.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덧셈을 몇 번 하느냐 했는데 여기 더하는 걸 몇 번 더해요. 요 n이 어디? 1에서부터 n까지 n개 바뀌니까 n번 더해주고요. 여기는요 더해주는데요. 한 개씩 더해주는 걸 요거도 각각 n개씩이기 때문에 n제곱개 이렇게 더해줘야 되고 원래 주어진 건 위에 거도 n개 밑에 거도 n개 해서 n제곱개에다가 처음에 0을 대입해주는 한 개를 대입해서 이렇게 연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복잡도의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거기 나오는 이제 이것을 그래서 알고리즘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게 연산의 수가 항상 일정하죠, 그죠? 얘는 이제 n이 커질수록 더 커진 이런 형태인데 가장 좋은 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빅-O 표현법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빅-O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